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게 등교 개학이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초중고 대학생들이 학교 가고 안 가고는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아이들 학교 가면 당장 동네 미용실 바빠지고요. 문구점이며 학교 근처 식당이며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체육관이며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다시 다닐 거고요. 또 아이들 챙기느라 외출 못했던 학부모들, 주부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래저래 내수가 살아날 거라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그런데 기재부 차관이 그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악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실물 고용 충격은 이제 본격화할 거고 유가 붕괴 리스크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좀 섬뜩한 경고처럼 들려서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긴급재난지원금도 우리가 타면 또 쓸 거고 아이들 학교 가면 또 뭐 지역 커뮤니티가 돌아갈 거고 이러면은 내수 살아나겠구나. 경제 좀 나아지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악은 시작도 안 됐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19라는 게 이게 특성이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예. 쉽게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표현을 재밌게 하셨던데 재밌다보다도 저는 정확히 했다는데 시작의 끝일 뿐이다. 예. 예. 그리고 끝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저 이거 여러 번 읽었어요. 이게 기재부 차관이 한 얘기인데 시작의 끝이 아니고 뭐 끝? 시작의 끝이라고 그랬죠. 시작의 끝이고 끝의 시작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시작 부분에 있다 이거죠. 결국 그거죠. 예, 시작 부분에 있다 이거죠. 예. 근데 저는 뭐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요.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해결이 돼야지만이 되는 건데 지금 일부 소위 주요 국가들에서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활동 복귀로 이렇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가 너무 지금 나빠지고 있다 보니까는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뭐 정도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지금 어쨌든 간에 확진자 규모라든가 지금 확산되는 걸 보게 되면은 네네. 과연 저래도 되는 건가 하는 우리가 그렇죠. 예,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도 지금 걱정하는 그렇죠. 의료 전문가들이.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나마 어쨌든 간에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갔지만은 아직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아직 통제 범위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럼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그런 상태 속에서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귀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국제적인 그렇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좋다는 거죠. 얘기다. 그 예, 말씀하시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경제 활동이 굉장히 안 좋죠. 뭐 실제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뭐 이래서 뭐 전망치기 때문에 뭐 저기 100%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IMF가 어쨌든 간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9%로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는 지금 상황이란 얘기죠. 그 나라들이. 예, 그렇죠.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예, 생각하면 돼요. 예. 서유럽 국가들은 지금 더 심하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러니까는 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보니까 1분기에 기록한 마이너스 1.4% 예. 경쟁률.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수치던데 이게 우리 그래프로만 본다면 11년 동안 최저치라면서요. 그렇죠. 나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08년도 4분기에 마이너스 3.3%였었어요.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가장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건데 네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1분기가 중국하고 우리는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초기에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뭐냐면은 주요 국가에서 악화되는 상황에 우리는 좀 이제 그 통제 가능 상황으로 이렇게 진입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2분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주요 국가들이 그러니까요.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건데. 네. 근데 1분기에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괜찮았다는 얘기는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쨌든 간에 뭐 어찌 보면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이 정도면. 예, 기적을 보여준 거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우리가 외형적으로 된 방역의 성공의 결과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도 어떤 생태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활동이 이축되면서 소비가 이축되면은
유통업도 이제 그럼요. 일주일되고 다 연쇄적으로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그 연결성을 가능한 유지하려고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정부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간에 그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에 성공을 했죠. 그나마 잘 버틴 거다. 그렇죠. 잘 예. 버텼는데 문제는 예. 지금부터다. 예. 이제 시작이다. 예. 김용범 이제 기재부 1차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그 경고를 하면서 이유로 든 것이 근거로 든 것이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산유국의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오일머니라고 하죠. 그들이 세계에 뿌려놨던 세계 금융시장에 뿌려놨던 돈들을 빼갈 거다. 금융시장이 휘청할 수 있다. 그 얘기. 두 번째는 신흥국의 경제가 지금 불안하다. IMF에다가 구제금융 신청한 나라가 100개국이 된다. 이들이 걱정된다. 세 번째는 자유무역이 이제 봉쇄 정책 이런 것에 의해 붕괴되는 상황. 이런 것들 예로 드셨던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뭐 다 저기 원인들이고 요인들이고요. 정확한 요인들이고요. 정확한 요인들인데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선진국가들의 상황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거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의 하나 상징적인 게 뭐냐면요. 미국의 네. 절대적인 경쟁력이 뭡니까? 달러 찍어낼 수 있는 거하고 그렇죠. 군사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러 찍어낼 수 있는 힘하고 군사력이 코로나19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에이.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지난 2개월 동안에 한 2조 4천억 달러 이상을 찍어냈습니다. 엄청 뿌렸죠. 예. 그리고 미국 정부도 GDP 대비 그러니까 거의 하니까 뭐 한 3조 달러 가깝게 지금 추경을 통해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실업자의 규모는 조만간에 20% 돌파할 걸로 지금. 20%요? 예. 실업자가? 이게 그렇죠. 우리가 대공황 때 한 25% 정도 했었으니까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시작 상황인데, 예. 예? 뭐 그러니까 한 일주에 그러니까 한 500만 명씩 평균 그러니까 이렇게 실업자가 증가하고 앉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어쨌든간에 치료법이 나오기 이전에는 예. 해결책이 경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결책들이 무용지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저는 더 좀 덜컹했던 게 그러면 신흥국은 신흥국대로, 산유국은 산유국대로, 선진국은 선진국 맞습니다. 다 문제라는 소리. 예. 저는 그래서 대공황 때보다 더 어렵다고 봐요. 그 얘기를 다 하시네요. 대공황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요인이었었는데 우리가 예. 금융위기 때도 경제적인 요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처방을 우리는 어느 정도 축적한 게 있는데 이건 경제적인 처방으로 이게 안 돼요. 전통적인 경제적인 처방으로요. 코로나 때문이니까. 예. 코로나 때문이니까.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지금 최백은 교수도 뭐 다른 전문가들도 기재부 장차관도 다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이미 뭐 큰 사진은 내놨고 이번 주 안으로 아마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 한국판 뉴딜 이전에요. 네. 지금 4월 달에 우리가 수출액 감소가요. 예. 한 120억 달러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14조 6천억 원 정도 돼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게 14조 3천억 원이었었어요. 예. 거의 그 정도 규모가 그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수출의 충격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3월 달까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났었어요. 예, 이제 예. 시작인데 그럼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소득 지원과 일자리 유지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최소한 어쨌든 간에 이걸 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좀 이제 우리가 갖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 투입을 해야 된다. 소득 지원? 그럼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걸 한 번 더 안 되면 뿌릴 생각도 해야 된다 보세요? 긴급재난지원금을요. 예. 제가 계산해 보면요. 지금 14조 3천억 원 투입했잖아요. 예, 예. 이거를 지금 5월 달부터 했잖아요. 예. 12월 달까지 투입하게 되면 7개월이란 말이에요. 예. 7개월 동안 투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 예. GDP 대비해서 한 5% 정도뿐이 안 돼요. 예. 예, 5% 정도만 5% 정도면 매달이요? 매달 그러니까 100만 매달 원씩?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주는 것처럼 하게 되면요. 예. 그하고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실업자가 이제 많이 증가하고 그럴 텐데 예. 실업자 증가를 우리가 그래서 가장 나빴던 때가 역사적으로 외환위기 때 월 기준으로 8.8%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예, 실업률이요. 지금은 한 4.2%니까 한 4.6% 차이가 있는데 그 규모가 한 100만 명이 넘어요. 그게 더 실업자가 발생했을 때 그 실업자들한테 일자리를 최소한의 어떤 하나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할 때 그러니까 예. 최저임금 정도의 저걸 주고요. 예.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요. 한 14조 6천억 분이 안 돼요. 그게 그게 GDP 대비 한 0.78%뿐이 안 됩니다. 0.8%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해야 된다 봐요. 아니 근데 지금 이번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전 국민한테 주는 것도
예산이 어떻게 안 돼가지고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 되니 안 되니 엄청나게 논란이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기재부가 너무 엄살 부린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돈을 안 쓰면은 예. 더 큰 후유증을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자영업이 파산하게 되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파산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거 다시 일으키 세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예산은 국채 발행을 더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소득 지원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일자리 만들기에 그러니까는 소위 그 일자리 잃어버린 우리가 임시직이라든가 일용직 일자리들이 많이 지금 줄고 있는데 예. 그 일자리 지원하는 것은 저는 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 보고요. 예.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저는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이래서 뭐 산업은행이나 IBK 같은 은행을 매개로 해가지고 네. 회사채들을 매입해서 유동성을 저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투입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쓰러지지 않게. 그런 식으로. 예.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당장 지금 필요한 조치인데 예를 들어서 선진 국가들이 올해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계산한 건데요. 했을 때도 선진국 평균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중이 한 22%포인트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다 하더라도 네네. 한 5%포인트 정도면 안 증가해요. 국가 부채, 국가 빚. 예. 예. 그러니까 한 40% 중반이면은 그거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지금 너무 인색하게 하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큰 후유증을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조마조마하게 생각할 필요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요 우리가 국가 부채 비중이라는 것이 예. GDP분의 국가 부채 규모액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는 적자 부채를 발행을 안 하게 되면은 분자값은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네. GDP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 부채 비중이 그래도 증가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진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투입하는 이유가 GDP 줄어들어가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더 위험하다 이거예요. 악순환고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더 좀 국가가 빚을 더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더 풀 때다. 예. 심지어 지금 최백원 교수님은 매달 100만 원 얘기할 정도. 근데 또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경제학자 중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이 재정에 대해서 예. 너무너무 보수적이에요. 지금 우리 40% 정도 되는데 40%를 방어하려고 굉장히 집착증을 보이고 있는데 40%라는 건 족보도 없는 수치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요. 경제학 어디 책에도 없고 이론적으로도 없고 40%는 건 족보도 없는 저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가게나 기업은 쓸 돈이 없어요. 예. 가게나 기업은요. 가계부채 우리가 높은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업도 지금 쓸 돈이 없어요.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정부가 그나마 우린 쓸 여력이 있는 거예요.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근데 기재부 쪽한테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항상 얘기하냐면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국채를 그렇게 발행해서 빚질 수 없다. 나중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지금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은 방치해도 되느냐. 그건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건 제가 볼 때 비도덕적인 얘기죠. 그리고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약한 데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 아까 제가 했듯이 GDP가 네. 줄어들게 되면은 네. 재정 건전성 더 악화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재정 여력이 그나마 지금 튼튼한 게 상대적으로 저거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재정을 지금 사용 안 하게 되면 네. 저는 기재부가 역사적인 죄인이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최백원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